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이제 오아들의 그 수학 특집편.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일단 이제 오늘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 문제의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3명의 죄수에게 흰 모자 3개와 검은 모자 2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모자를 씌워주기로 했는데 이때 죄수들은 다른 동료들의 모자는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모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죄수 3명 모두에게 흰 모자를 씌워줬는데 잠시 후에 한 명의 죄수가 자기가 흰색 모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과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가 이제 문제였죠. 자, 이제 죄수 3명은 모두 이제 다른 동료 2명이 흰 모자를 썼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모자는 흰색 1개와 검은색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색의 모자를 썼는지는 바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을 좀 알아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문제 역시 문제 자체에 힌트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답을 맞춘 죄수가 문제가 나온 즉시 바로 맞춘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알아차렸다는 그 문구가 바로 이제 그 힌트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돌려서 이제 들어보시면 잠시 후에 답을 알아냈다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이게 힌트가 되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답을 알았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바로 금방은 알 수 없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눈을 뜨자마자 자기 색깔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거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2명의 동료가 모두 검은색 모자를 쓴 경우입니다. 결국 이제 검은색 모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경우는 당연히 내 모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걸 이제 바로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명 모두 답을 금방 알 수 없었다는 얘기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명 모두 각각의 관점에서 보이는 다른 2명의 모자가 둘 다 흰색이거나 아니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일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명의 죄수를 각각 A, B, C라고 하고서 이 중에서 답을 맞춘 죄수를 C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C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가 눈을 떴습니다. A와 B를 바라보니까 둘 다 흰색입니다. 당연히 C는 자신의 색깔을 이제 확신할 수는 없죠. 이제 C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만약 내가 검은색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A의 눈에는 검은색, 흰색이 보이겠죠. 그럼 A의 입장에서는 A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B는 흰색, C는 검은색인데 만약 나도 검은색이라 그러면 B는 바로 답을 맞춰야 하는데 왜 안 맞추지? 아, 이건 내가 흰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약간 바꿈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의 가정을 먼저 상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힌트는 모든 사람이 같이 헷갈렸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모든 사람이 흰색 모자가 씌워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2사람이 모두 흰색 모자를 쓰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동시에 헷갈리는 또 하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검은색 모자가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씩 보이는 경우죠. 그런데 이건 사실 실제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사람까지는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까지 똑같이 한 사람은 흰색, 한 사람은 검은색 이런 상황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모든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모든 사람이 흰색 모자를 썼을 경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수학 문제의 특징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답이라고까지 하면 좀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힌트 정도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 문장 하나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수학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증명 방법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어느 한 가지의 가정이 모순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살짝 까다로운 문제라서 이제 답을 듣고도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나름의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전히 이제 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답에 접근해 가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뭐 나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의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써버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들 수학 특집편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피타고라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에는 사실 뭐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그런 수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문에서는 이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이제 구식이 되거나 이제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오류로 판정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천동설 같은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00년 가까이 뭐 진실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졌던 그런 이론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아직도 천동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고 있는 원자 모형도 발표된 지 이제 한 20년도 안 되어 버렸지만 새로운 이론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죠. 하지만 이제 수학은 어떤가요? 이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기원전 300년 전에 증명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함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예전에 이제 발표된 이런 이론이 후대에 가서 변경되는 경우를 이 사람들의 이제 전문 용어로 실수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이론을 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낸 결과 그 기존 계산에 어떤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이제 대부분들은 완벽히 증명된 명제에 대해서 이와 반하는 새로운 의견, 이제 딴지를 거는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논문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이제 심사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수학 이론은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이 수학이 어떤 나름의 신의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된 발견된 것들도 이제 상당수 있긴 하지만, 이 기초라고 부를 만한 것도 수학 이론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성경이나 코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서적 이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의 저서인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직각의 작도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수학적 증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기원전 300여 년쯤 작성된 이 원론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도 세계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등학교 수학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먼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를 한 가지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성경 같은 종교적인 책 같은 건 이제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은 1966년에 처음 초판이 이제 나오고 수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구매했기 때문에 매년 한 100만 권에서 한 200만 권씩 꾸준히 이제 팔려 나가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거의 약 한 4천만 권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홍성대 씨는 사실 이 판매 수익금으로 이 책 하나 가지고 뭐 고등학교까지 지었죠. 뭐 신기한 사실은 이제 바로 이 수학의 정석은 최초 작성된 그 초판 그 이후에 그 내용 면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의 교재가 50년 가까이 뭐 거의 수정이 없이 그대로 쓰인다는 것은 정말 이 수학 분야가 아니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수학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게 뭐 목욕하다가 말고 유레카 하면서 이제 홀딱 벗고 뛰어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한 양반이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수학자였죠. 이제 보통 이제 수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 3명을 꼽아보라고 할 때 뉴턴 그리고 가우스 이렇게 이제 이 두 양반과 함께 뽑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수학자들 간에 이제 누가 제일 센가 하고 이제 실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뛰어난 양반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턴이나 가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수학자들의 업적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에 좀 비해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정말 아무런 기반 지식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그야말로 읽어낸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현대의 수학자들은 사실 뭐 산술 계산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편리해진 그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는 뭐 간단한 곱셈조차도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수학적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그의 그 뛰어난 천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그 수학적인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으로 이 원주율을 계산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주율이라고 하면 이제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3.14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바로 그 파이 값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3.141592까지도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원은 이 기하학에서 직선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그런 도형인 동시에 자연계에서 아주 쉽게 또 그렇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형입니다. 자, 해, 달, 동그랗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뭐 눈동자가 또 동그랗죠. 나무의 단면 또 동그랗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또 이것도 동그랗죠. 때문에 이제 많은 그 고대 문명에서 이 원은 신을 상징하는 어떤 그 나름의 어떤 도형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는 도형에서 지름과 둘레의 비,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율이죠. 이 원주율은 정확한 숫자로 딱 떨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141592라는 이 숫자는 사실 이 숫자 자체도 근사치일 뿐이지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들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의 둘레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원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 이전에는 대충 이제 겐또 잡아서 원주율을 이제 정했는데 이 바빌론 문명에서는 이제 원주율을 3과 8분의 1 그러니까 이제 3.125라고 이제 계산을 했고 이집트에서는 9분의 16의 제곱 계산하면 이게 대충 한 3.16 정도의 값으로 이제 원주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이제 원주율로 삼았는데 사실 이제 원주율은 무리수인 동시에 초월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정식으로 풀어도 사실은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수라고 하면
어떤 그 두 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는 거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쪽에서 말하는 초월수는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월수라는 말은 이 어떠한 방정식의 해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방정식을 갖다 들이밀어도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수를 이제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어째 용어보다 이제 뭐 설명이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특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계산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하지만 루트 2는 x의 제곱은 2다 라는 이제 방정식을 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죠. 때문에 이제 루트 2는 무리수이긴 하지만 초월수는 아니죠. 사실 이제 초월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이제 드문 케이스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초월수라고 해봐야 사실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율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무리수이면서도 또 초월수라는 이런 사실이죠. 이렇게 계산해낼 수 없는 원주율을 도대체 이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을 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지름이 1인 원을 이제 그리죠. 그리고 그 원주율은 원의 지름 대비 둘레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름이 1인 이 원에서 원의 둘레가 곧 원주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에 꽉 차는 정육각형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각형은 이제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둘레를 재보면 이게 3이 되죠. 여러분들 종이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원은 이 정육각형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는 당연히 이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길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원주율은 최소한 3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을 안으로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을 외접하는 바깥쪽에 이제 큰 정육각형을 그립니다. 이때도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큰 육각형의 둘레는 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면 간단히 이제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 숫자인데, 이걸 이제 소수점 형식으로 이제 근사값을 구하면 이게 약 3.464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율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3보다는 크고, 즉 내접한 이 정육각형의 길이인 3보다는 크고 외접한 정육각형의 둘레인 3.4641보다는 작다. 작은 그 중에 이제 어떤 값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더 나아가서 정육각형의 한 변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정 12각형을 그리면 원주율의 범위는 이제 조금 더 좁혀지죠. 이게 점점 원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 24각형, 정 48각형 이렇게 이제 계속 쪼개나가면서 점점 더 근접한 그런 이제 원주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해서 정 96각형까지 그려갖고 원주율은 3.14084보다는 크고 3.14298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14라는 값을 거의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어디까지 가서? 네, 바로 정 96각형까지 가서 이제 그 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 집요한 양반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밖에는 이제 뭐 가끔 사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 지금까지 증명된 어떤 과학, 수학 이론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무식할 정도의 어떤 단순한 방법을 거의 무한 반복하듯이 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그 지구력과 끈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에디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했듯이 그때도 이제 그냥 무조건 온갖 재료를 다 실험해서 몇천 개나 되는 온갖 재료를 다 실험해서 결국 대나무로 만든 수치로 이제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견했듯이 어찌 보면 좀 그게 좀 귀찮아서든지 뭐 번거로워서라든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무대뽀 정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인류가 편해지는 사례들은 의외로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방법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적이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아니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3.141592까지 이제 알아내려고 하면은 대충 이게 12,000각형 정도 이상을 그려야 이 정도 수치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친 짓을 실제로 한 사람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5세기경에 중국의 조충지라는 사람이 실제로 12,288각형을 그려서 이 사람이 숫자를 3.141592라는 값을 실제로 얻어냅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까지는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되기 그 이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된 이후에 이제 숫자 계산이 혁명적으로 이제 빨라지면서 원주율 또한 이제 더 자세히, 다시 말해서 이제 소수점 이하 한참 뒷자리까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1596년 네덜란드의 그 위돌프라는 이제 사람은 거의 이제 평생을 바쳐갖고 이제 원주율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사용한 도형은 이제 무려 모서리의 개수가 2의 62승인 다각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로 도대체 얘기가 안 되네요. 정 몇 각형인지. 그 결과 구한 원주율은 소수점 밑으로 37째짜리까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검증해 보니까 35번째짜리까지만 맞고 36번째하고 37번째짜리는 좀 나름의 계산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틀린 값이라고 하더군요. 자, 뭐 그래도 이제 소수점 35번째짜리까지 이 구한 사람은 이 위돌프가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도 원주율을 이제 위돌프의 수 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자, 내접, 외접, 다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 방식은 2000년 가까이 이제 계속 지속돼 오다가 17세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개발한 미분법을 사용해서 이제 원주율을 표현하는 수식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원주율을 4로 나눈 값은 1에서 3분의 1을 빼고 다시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7분의 1을 빼고 또 그 다음에 9분의 1을 더하는 식으로 홀수분의 1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무한으로 이제 더하고 빼는 이런 무한급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원주율의 값을 계산해내는 나름의 수식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 라이프니츠의 무한급수 방식은 이제 많은 수학자들에게 나름대로 영감을 주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인 무한급수가 개발되고, 여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복잡한 산술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이 원주율 계산은 이제 사실 나름대로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원주율을 이제 계산해 냈는데, 그럼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원주율은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일까요? 예, 궁금하시죠? 아마 이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무려 2조 7천억 자리까지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저도 이게 왜 이따위까지 만들어내야 될지 이런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슈퍼컴퓨터의 그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용도로 이 원주율 계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주율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대충 뭐 소수점 10개짜리까지만 이제 원주율만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지구의 둘레를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이제 오차 없이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필요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을 할 때에도 소수점 10개 정도까지의 그 원주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조 7천억짜리 소수점 밑으로 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자, 이 수학자들이 이제 얼마나 이 꼴통들이든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잠시 얘기가 샜는데, 자, 좌우지간이 아르키메데스의 그 업적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업적을 이제 원주율 계산으로 꼽는 우리들과는 달리 이 아르키메데스 본인은 사실 이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 원구와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의 비율을 알아낸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사실 이제 다양한 도형의 넓이와
어떤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고안해낸 것으로 이제 유명한 양반인데, 뭐 사실 이제 원기둥이나 뭐 원뿔, 그거의 이제 부피, 그리고 이제 원구의 부피와 겉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그렇게 입체 도형의 부피 계산법을 찾다가 원구와 그 원구를 딱 맞게 감싸는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정확하게 2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원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원구를 딱 맞게 감싸는, 그러니까 이제 원구를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2파이 r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구의 1.5배가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입체 도형의 부피가 정확한 정수비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이제 신기한 것 같은데, 이걸 처음 알아낸 아르키메데스는 이걸 발견하고서 어땠겠습니까? 이 양반이 자신이 이걸 발견했다는 사실을 자기 묘비에까지 이제 적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외에도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무한소진법이라고 불리우는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 방법은 훗날 적분법의 원형이 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리학하고 이제 건축학에 있어서도 수많은 이제 업적들을 남겼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이제 여러 개의 청동 거울로 태양빛을 이제 반사시켜서 적군의 배를 태워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근데 이건 사실 뻥이죠. 뻥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이걸 재현한 적이 있었는데, 수백 개의 거울을 반사시켜서 볏짚을 가득 태운 그런 이제 조그만 조각배를 이제 태우는 그런 실험으로 제가 이제 얼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수백 개의 거울의 각도를 일일이 이제 맞추는데 거의 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이거죠. 사실 뭐 전쟁 중에 어떤 미친 배가 제발 저 좀 불태워 주세요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배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나름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본다 그러면 아르키메데스가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후대에 마치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잘 포장된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제 원주율 이야기로 잠깐 빠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겨우 이제 아르키메데스 한 명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결국은 또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많아져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제 딱 끊기는 약간 이제 분량이 또 애매하니까 재밌는 이제 숫자 상식 하나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지난해에서 1년 12달 그리고 일주일이 7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하루 24시간과 1시간이 60분이 된 그 유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를 낮과 밤, 그러니까 이제 12시간씩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쪼갠 것은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빌론에서는 이제 12진법하고 60진법이 그 당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12진법과 60진법 역시 이제 10진법처럼 우리 몸으로부터 힌트를 받아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 몸에 어디에 12개의 숫자가 있는 걸까요?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면 이제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손으로 12간지를 이제 짚을 때, 가불병정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 엄지를 뺀 나머지의 그 마디수를 전부 합치면 바로 이제 이게 12개가 되죠.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이제 고대 중국에서도 세문할 때 이제 쓰였던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갑자을 뭐 이런 걸 짚을 때 손가락 마디 하나를 짚어가면서 셈을 하고 그러죠. 한 손으로는 12개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손가락을 꼽으면서, 즉 12 곱하기 5가 되어서 이제 6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60진법이 채택된 이유가 되죠. 게다가 이제 12하고 60이라는 숫자는 다른 그 비슷한 숫자에 비해서 약수가 이제 아주 많은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기 아주 편하다는 이야기죠. 이 바빌론 문명은 이제 분수나 소수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 이제 분수가 발생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수가 이제 훨씬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해서 12시간과 그 60분의 체계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아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역시 새로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제가 고민을 던져드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이전의 그 어떤 논리 문제와는 살짝 다른 산술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암산만으로도 풀기는 힘든 문제니까 일단 연필 하나 집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 앞에서 4명의 여행자가 만났습니다. 달도 뜨지 않고 뭐 밤이라서 되게 어둡죠. 그때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이건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4명의 여행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후라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다리가 너무 좁으니까 후라시를 들고도 2명이 겨우 건널 수 있는 뭐 그런 다리인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여행자는 각각 뭐 키가 작거나 뭐 다리를 전다는 등 뭐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리를 건너는 시간이 이제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각각 이 4사람이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이제 걸려야만 이제 다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다리를 건넌다면 이제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4명의 여행자가 후레쉬를 들고 이 외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자, 다리를 건널 때는 최대 이제 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후레쉬 없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명이 후레쉬를 갖고 다리를 건넜다면 누구 하나는 이제 반드시 다시 후레쉬를 갖고 돌아와야 한다는 가정이 설립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명의 여행자가 다리를 다 건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17분이 걸립니다. 자, 오늘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건너야 17분에 모두 건널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